명절날 장인어른과 사위의 충돌.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흥겨운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집 거실은 그 화면 속 웃음소리와는 정반대였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이 꼿꼿하게 펴진 채로 말이죠. 긴장한 제 모습이 티가 날까봐 억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38살이 된 지금까지도 장인어른 앞에서는 여전히 주눅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은 68살이셨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셨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셔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은 언제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아내는 평소에는 당당하고 의젓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조용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현우만이 유일하게 밝았어요. 10살짜리 아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듯 했죠.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꼭 할 말이 있다고요. 몇 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장인어른의 위험 넘치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찻잔을 들어 올리시는 모습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이 집의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답답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웃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화면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가족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입을 여시려는 순간 저는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절 저녁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 준비를 위해 며칠 전부터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압력솥에서 천천히 끓여낸 갈비찜이었습니다. 소라를 도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장인어른이 숟가락으로 갈비찜을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에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요리는 여자가 해야지. 사위가 괜히 끼어들면 맛만 떨어진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모두들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을 들인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소라가 제 손등을 살짝 만졌어요. 위로하려는 뜻이었겠지만 그마저도 답답했습니다. 왜 아내는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요? 장인어른 앞에서는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현우가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아들의 칭찬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장인어른의 시선이 느껴져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해도 장인어른은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승진했을 때도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고 새 차를 샀을 때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고 잔소리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제가 벽지를 새로 발라드렸는데도 남자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왜 참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인어른은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권위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셨습니다. 사위는 장인 말 잘 들어야 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장인어른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지만 저는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쌓인 서운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회사 동료 형준이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정우야, 너도 장인어른 때문에 힘들지 않냐?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형준이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죠. 평소 과묵한 편인데 그날은 왜 그런 말을 꺼낸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 내 표정을 보니까 말이야. 명절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형준이의 말이 정확했어요. 저는 명절만 되면 우울해졌거든요. 가족들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형은 어떻게 해? 나는 결국 분가했다. 아내가 내 편 들어줘서 가능했어. 형준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아버지 눈치만 봤어.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는 달라졌지. 이제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고 있어. 명절에만 인사드리러 가고. 저는 부러웠어요. 소라도 그렇게 제 편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서 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어요. 너도 언젠가는 말을 꺼내야 하는 거 아닐까?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잖아. 형준이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위에 맞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형준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소라는 학교 일로 바빠서 늦게 들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용기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8년 동안 참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는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장인어른께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라는 어느 편을 들까요?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번 설날에는 정말로 할 말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러 부엌에 갔다가 장롱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우연히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있는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만수 장인어른의 필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쓰신 일기 같았어요. 1980년대라고 적힌 날짜가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결혼 초기에 쓰신 일기인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남이 사생활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줄 읽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잔소리에 숨이 막힌다. 매일 뭔가를 지적당하고 혼나는 기분이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만 참고 살아야 하나. 정말 힘들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장인어른이 쓰신 글일까요? 지금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오늘도 장인어른한테 혼났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에 거슬린다고 하시더라. 언젠가 사위가 생기면 절대 이런 고통은 주지 않겠다. 이 기분을 평생 잊지 말자.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인어른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장인어른은 지금 저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기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장인어른도 한때는 저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일기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장인어른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었지만 한때는 저처럼 고민하고 아파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삼촌 가족과 이모 가족이 왔어요. 특히 장모님의 여동생인 이모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라 같은 딸 만나서 네가 운이 좋은 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늘 부족하다. 뭘 해도 한참 모자라. 그래도 소라가 잘 받아주니까 다행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모습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소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인어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내의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기려 했어요. 형부님 정우는 참 착한 사이잖아요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장인어른은 콧방귀만 뀌셨습니다. 이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가 되면 참고 살아야지. 그게 예의다. 장인어른의 추가적인 말씀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현우가 분위기를 모르고 웃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들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즘 사위들은 버릇이 없어. 예전 같으면 장인 앞에서 감히 목소리도 높이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8년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 왜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장인어른은 제 반박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8년 동안 참았습니다. 제가 뭘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소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아빠도 그런 뜻이 아니셨을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고, 도대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감히 장인한테 소리를 질러. 그 순간 제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오 씨, 정말 지겹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제 손이 떨리며 앞에 있던 접시를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현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빠가 무서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라는 울먹이며 현우를 달래고 있었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참았던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이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도 옛날에 시아버지 때문에 매일 울었잖아요.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어요. 그때 일기 아직도 있던데요. 제가 언니랑 정리할 때 봤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저도 그 일기를 봤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인어른도 젊을 때 똑같이 고생하셨잖아요. 장인어른한테 매일 혼나고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던 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쓰셨던데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의 장인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뭘 해도 혼나고,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고,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눈물이 장인어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굴었구나. 소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희 엄마한테도 말 못했다. 너무 창피해서.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8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너무 심했습니다. 욕까지 하고... 아니다. 네가 화날 만했어. 8년 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요.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아빠와 당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8년간의 서운함을 많이 덜어주었어요. 현우가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할아버지랑 화해했어요? 응, 화해했어. 장인어른이 현우를 안으셨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아빠한테 나쁜 말 안 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집안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대화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작에 이럴 걸 그랬죠. 친척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주우셨어요. 이 접시처럼 우리 관계도 깨졌었는데 이제 다시 만들어가자. 네, 장인어른.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했어요. 장인어른은 앞으로 저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도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라도 앞으로는 제 편을 더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